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침입과 관련된 얘기예요.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 엄청나게 대단한, 전 세계적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렉산더가 그렇게 대단한 영토를 얻었고 엄청나게 대단했는데, 맞는데 그러면 그 이상은 없었느냐? 왜 없어? 몽고도 있고 대영제국도 있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더 크겠지. 대영제국에 인도, 호주만 들어가도 그게 어딘데? 거의 대륙급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케도니아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스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거점들을 만든 거죠. 그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고, 그게 그리스 문화의 전파에 어떻게 보면 천병 역할을 했죠. 그래서 문화를 이식시켰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은 떡대는 엄청 큰데 문제는 붕괴되고 나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문명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몽고는 그냥 힘만 있었던 거예요. 힘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하고 약간 다른 점이 존재했다는 거,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제 자기 아버지인 마케도니아의 빌리포스 2세가 좀 일찍 죽고, 그게 이제 경쟁 과정에서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20살의 왕이 돼서 33살에 죽을 때까지, 33살인가 34살인가 33살이네. 써있네. 149쪽에 33살에 죽을 때까지 이런 거 들으면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33살에 죽었다는 게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싶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0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했는갑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33살이면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오늘날 33살이면 여러분 애들 중에도 있을 거고, 지금 결혼도 안 한 애들이 7천이고, 어떤 애들은 취업도 잘 안 된 경우도 있을 거고, 33살이면. 또 어떤 경우는 아직도 엄마한테 이렇게 좀 빠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 여러분 33살에는 애가 유치원에 다녔고, 그죠? 여러분 애들이 33살에는 아직 시집도 안 갔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참, 시절이 그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알렉산더 같은 대단한 사람이 실제로 33살에 죽었다는 거는 재밌지. 야, 저렇게 불꽃같이도 살 수 있구나. 20살의 왕이 돼서 13년 동안 정복전쟁 하다가, 예수야? 예수? 한번 딱 걷어먹고 간 거지. 그런데 거기에 진짜 신의 한 수지. 알렉산드리아를 중간 거점 도시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리스 문화를 전파시켰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그리스 문화가 온 거죠. 뭐가 왔죠? 부속사의 베을림 기둥. 베을림 기둥. 그거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뭐냐면 그리스 아테네에 그 파르테논 신전이 세계 문화유산 그 마크잖아요. 이렇게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 파르테논 신전, 그게 베을린 기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투각 건물일 경우에 중간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막이 없어야 돼요. 이 벽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베을린 기둥이 시각 보정 효과가 생기면서 이렇게 배가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 안으로 약간 오목 렌즈처럼 들어가는 효과가 나면서 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건축같이 추우니까 거기는 따뜻하거든. 그 지중해 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맞다. 어디 잘 안 다니시지? 저도 안타까워요. 저는 예전에 패키지로 한번 저 코로나 나기 훨씬 전에 패키지로 한번 갔었는데 근데 여행 다니는 건 진짜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지순례도 그렇고 그냥 여행도 그렇고 몰라 약간만 이렇게 공부하고 가면 저는 그리스에 제가 딱 가보고 왜 그리스 사람들은 바다로 나갔는지 왜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됐는지 거의 그냥 내려서 한 이틀 하루인가 다녀보고 거의 감이 옵디다. 지중해는 나갈 수 있는 바다야. 저것들이 바다에서 깨벗고 목욕을 하고 있던데 아니 이 목욕이 아니고 수영. 우리는 동해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진짜 만만한 거야. 걔네들이 거기서 그렇게 수영하는 걸 보고 아 저들에게 바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풀장급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해양 문화가 가능했구나. 우리 동해는 그렇게 나가면 죽습니다. 저거는 공포의 대상이고 용왕에게 빌어야 되는 대상인 거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그리고 걔네 물은 깨끗하고 잔잔하고 냄새도 없고. 야. 그리고 기후는 더럽게 또 좋아요. 야, 18도에서 25도? 크게 덥지도 않고 크게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기 참 좋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농작물 어느 정도만 잘 나오면 그냥 앉아갖고 삼삼오오 떠들다가 철학이지. 떠들다 사람이 발전하는 거거든. 생각하고 별로 할 일 없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 나오는 거죠. 뭐 별게 있겠어요. 그래서 왜 그리스는 바다로 나갔는가? 가보니까 바로 딱 느낌 오죠. 느낌 오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거기서 고등한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제국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는 게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먹었냐면 서북인도까지 먹었거든요. 서북인도까지. 그러면 그리스에서 서북인도까지 하이패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그 통로가 열립니다. 몽고 때, 원나라 때 몽고가 제국을 해가지고 동유럽에서부터 우리 고려까지 쭉 하나를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국경으로 막히면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럽에 가면 그 국경선이 불분명하거든요. 유럽은 그냥 EU로다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제가 유럽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국경하면 철책을 떠오르거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를 한국 남성들은 다 갔었으니까 그 국경이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 여성분들은 아마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렬한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국경하면 이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 진짜 강렬한 이미지. 그런데 유럽에 가니까 그 운전사가 국경을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 클락션을 누르면서 국경을 여기서부터는 다른 나라예요 하면서 클락션을 눌러주는 거야. 마치 서울에서 경기도 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렇게 그냥 하듯이 거기 그런 거 표지판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도 제대로 없어요. 차라리 서울에서 경기도 나갈 때 느낌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클락션을 눌러주지 않으면 국경인지도 몰라. 이게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게 진짜 이거는 말로만 들어서는 쉽게 느끼기 어려운 그러니까 완전 냉탕 온탕을 본 거지 지금. 제가 젊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봤었던 그 냉탕 저거 진짜 잘못하면 모가지 날아간다 라고 하는 데서 도끼로 이마가에서 이 국경을 본 거지. 야, 이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물론 뭐 몽고 때 그렇게까지 지금 유럽처럼 완전 자유는 아니었지만 그게 훨씬 넘기가 쉬웠죠.
넘기가 쉬웠죠.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원나라까지 쭉 올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하이패스를 깔아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국이 한번 일어났다가 무너지면 그 뒤에 이게 역사적 패턴이 좀씩 바뀝니다. 패턴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게다가 문명권을 여러 개를 관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시황도 굉장한 제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마우리아, 좀 이따가 나올 마우리아 아쇼카 왕도 굉장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이거는 지역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건 아니고, 문명을 넘어서는 하이패스를 만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문명을 넘어서서 한국인이 민간에서 개발한 두 가지 놀라운 음식이 있지. 두 가지 문명권을 넘어서면서, 그게 소맥과 짜파구리죠. 소맥과 짜파구리. 예. 기업도 만들지 못한 거를 민간에서 두 가지 영역을 넘어서면서 창조적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뭐 엄청나게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그게 지금 나오는 150페이지에 나오는 장창전법이라고 하는 5.5m짜리 창전술로 해서 밀어붙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보다 시대가 위로 올라가면 부처님 당시나 이런 때는 전차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너 같은 거 생각하시면,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차 같은 거 타고, 마차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게 전차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서서 타고 뒤에서 서서 타서 활로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전차. 그리고 마차는 약간 다르죠. 마차는 어떻게 보면 수송과 관련된 그런 의미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나 배너 같은 데 보면 그 전차들로 이렇게 해서 쫙 경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그리스나 로마 쪽에 가면 그런 이렇게 트랙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지금 트랙 같이 생긴 거. 그 원형 경기장 트랙 같이 생긴 게 사실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쫙 이렇게 돌게, 이렇게 해서 막 경주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알렉산더보다 위로 올라가면 그런 식 전쟁이었고, 그런 식 전차전이었고, 알렉산더 때 되면 이제 민병대 전투들이 시작되고, 그래서 민병대 전투에서는 창 중심입니다. 무기는 칼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들 진짜 개뿔도 모르면서 자꾸 칼 얘기하는데 창입니다. 예. 칼은 사람의 살상 능력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칼은. 그리고 재련 기술이 안 좋을 때는 칼을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 때 근육이 물거든요. 칼이 들어오면 근육이 놀래서 이렇게 잡아요. 수축해요. 그때 어거지로 빼려고 하면 칼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잘 휘면서 강한 칼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접어가면서 하거나 다른 금속들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층층이 해서, 그게 다마스커스 검이나 안 그러면 우리나라 연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접으면서 만드는 거고, 다마스커스 검은 연철과 강철, 강한 재료와 연한 재질을 쭉 이렇게 판넬처럼 만들어 가지고 압착시켜서 칼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휘지만 부러지지 않는 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단단하면 부러지기 쉽고, 그 다음에 잘 연하면 강도가 안 나오고, 그게 이제 큰 화두 중에 하나였었죠. 칼의 큰 화두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그리고 칼로 사람을 베면 뼈가 있기 때문에 이빨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오래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두 명 죽이기 힘들어요. 칼로 한 3명 정도 이렇게 베면 이빨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살상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칼이 부러지는 게 최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칼을 2개씩 찹니다. 영화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 왜 저렇게 불편하게 저 긴 칼을 2개나 차고, 쟤네는 하나 든 것만 갖고도 충분한데 왜 그걸 긴 거를 하나를 차고 있지? 그럼 불편하잖아. 지금 목숨을 걸고 1대1로 지금 진검승부를 펼치는데 이따시만한 칼을 하나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몸이 굼뜨겠어. 그런데 왜 그걸 차고 있느냐? 부러져요. 부러지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그때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왜 칼을 하나밖에 안 차고 있습니까?
지휘용이야, 지휘용. 실전으로 1대1로 지금 맞다이를 뜨고 있는 게 아니고 지휘용이야. 그래서 하나만 차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고, 이게. 그리고 칼의 소용보다는 창이 훨씬 더 소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법을 차고 창으로다 고슴도치처럼 만들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방패를 쓰고 창을 가지고 방패 사이로 딱 빼가지고 완전히 무슨 거북이 같이 만드는 거죠. 거북선이네, 거북선. 거북이보다는 거북선이 어울리겠네. 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거 영화나 이런 데서 안 보셨어요? 로마 병사 이렇게 하면 자기 몸통만한 방패로다가 이렇게 네모난 거 긴 걸로다가 해서 착착착 만들고 거기서 창 쭉 뽑아내고 이렇게.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활을 쏴도 안 되고 이거 뭐 어떡할 거야? 그걸로 로마가 나중에 지배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창으로 해서 같은 창끼리 부딪힐 때는 더 긴 놈이 이긴대요. 더 긴 놈이. 그래서 이게 5.5m짜리 창을 가지고 그게 휘지 않는 인간이 잡을 수 있는 최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쳐져가지고 죽도밥도 안 된대. 그렇게 해서 이걸로다가 밀어붙여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또 대단하거든, 여러분. 페르시아 고대 제국 페르시아 하면 뭐 대단한 거예요. 걔네는 이런 전법을 쓰는 게 아니고 막 카페트 타고 날아다니고 반지 문대고 이런 거 몰라? 램프 막 문대면 뭐가 나와가지고 진이 브루스 윌리스였잖아 그때. 알라딘 영화에서 그때. 그래서 흑인 진이가 가능하냐? 라는 게 있었지 그때. 그 논점 중에. 디즈니 영화 이런 거 안 봐? 요번에는 인어공주가 흑인이 타당하냐? 이래가지고 지금 논점이 되고 있고, 그때는 흑인 진이가 나온 거지. 램프를 문대면 흑인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아시잖아, 그죠? 반지 문대지, 램프 문대지, 양탄자 타지. 와요, 어디 이겨? 그런 놈들 전부 알렉산더한테 갔습니다.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밀어가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파키스탄 쪽까지 가서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죽은 이유는 몰라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냥 나이 먹어서 죽었다. 근데 33살에 나이 먹어서 죽기는 조금 그렇지. 물론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옛날에 뭐 평균 수명 자체가 한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그래도 33살에 지금 시집도 안 가고 있는데 무슨 그때 죽으면 되겠어? 그죠? 쉽게 죽을 상황 같지는 않고.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풍토병. 예전에는 물 갈아 먹고 음식 같은 거 갈아 먹으면 사람이 훅훅 갑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까지 멀리 안 오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시골에 가서도 물 갈아 먹게 되거든요. 그게 뭐 우물물 쓰고 뭐 작두물 쓰고 지하수 쓰고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달랐죠. 그럼 막 배탈 나고 그러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먹은 게 그때 정로환. 안 봤잖아요. 정로환이 생수하고 정수기가 일반화되면서 정로환이 사라진 거예요. 맞죠. 그 전에는 그냥 집에 상비약으로 있었다고, 정로환이. 예. 그리고 몸 씻고 위생이 강화되면서 고약이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종기에는 이명래 고약하고 그건 안 씻어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정로환. 근데 정로환이 이제 조금 먹기가 좀 상그러운 게 냄새가 나가지고 먹고 나면 목에서 이렇게 냄새가 올라오지. 경험해 봤잖아. 그래서 그거를 당이정으로 만들어서 겉에다가 이게 회스탈처럼 껍질을 해가지고 약간 사탕 발림을 해놓으니까 아유 먹기가 좋아요 이랬었던 시절이 있는데 끝났지.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먹지만 나는 그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옛날에는 가래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가래에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가래가 있어서 그 가래 뱉는 통이 집에 있는 경우도, 양반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뱉고 그게 논다고, 노쇠로 된 거. 그거 아세요? 인도 율장에도 그게 나오더라고. 가래 뱉는 통이 있어. 옛날에 그런 거 모르셔요? 아니, 그 양반집에 좀 잘 살아야 봐. 이제 못 사는 집은 그냥 바닥에 뱉었고, 양반집은 그게 노쇠로 된 게 있어. 이렇게 한 요만한 거, 간장 종지보다 약간 큰 거, 그게 있어. 그래서 요강하고 이게 두 개가 있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털 같은 거 뽑고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떨어지고 이러면 그거 모아놓는 통이 또 하나 있고, 그거는 12월 31일 날 그걸 다 모아서 태우거든. 자기 손톱 깎은 거랑 다 해서 그렇게 그런 거 몰라요? 갈아뱉는 통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가 있냐면 용각산이 그렇게 유행했던 거예요. 용각산이 그렇게 유행했던 거예요. TV 광고를 할 정도로 잘 팔렸었던 게 용각산이었지.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유명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저는 용각산 맛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 그걸 제가 맛으로 좀 먹었었거든. 왜 먹었냐? 그거 못 느껴요? 여러분은 몰라? 먹을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 맛있지. 심심하니까 먹었던 거지. 그거만 먹었나? 저 원기소 이런 것도 먹고, 비타민 씹어 먹는 거 사다 주면 원래는 그게 한 2달 먹어야 될 거를 뭐 한 보름이면 먹어. 간식같이.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 왜 모르는 줄? 여러분은 맞다, 그런 것도 없었지. 뭐 여러분이 뭐 원기소를 먹어봤겠나? 아이고, 일제 강점기 사람들이 뭘 먹었어? 울릉도 호박엿 그 침 바른 거나 먹었지. 그때 연 만드는 데 가보면 막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막 땡기고 막 이랬거든. 지금은 기계로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데, 그때는 옷걸이 같은 데다 해갖고 이렇게 엿을 땡기거든. 그럼 손에 묻으니까 침 택대 뱉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땡기고. 그렇게 해서 침 많이 들어가면 많이 땡긴 거라서 거기에 숨구멍이 많아요. 그 여치기 이런 거 있었잖아. 엿을 이렇게 깨가지고 숨구멍 많은 게 좋다. 근데 나는 숨구멍 많은 게 좀 더 맛있는 건 바삭바삭한 건 맞는데, 사실 원재료 들어가는 비율을 보면 숨구멍 많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공기 과자의 어떻게 보면 원조지. 공갈빵이 공갈빵.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엿이나 먹었겠지. 무슨 원기소를 먹었어. 시절 자체가 그때 나오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래서 그런 정도. 껌도 뭐 제대로 먹었어요. 진짜 껌도 아니고 롯데 껌도 아니고 그 밀껌 이런 거, 밀 같은 걸 계속 씹으면 껌같이 되거든. 아셔요? 네. 아니 어른들은 아시고, 조금 모르면 행복한 거예요. 좀 젊은 거고. 밀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밀 자체를 계속 이렇게 씹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말고도 또 목화 씹는 사람도 있었고, 목화도 씹어. 목화 그 벌어진 거 말고 이렇게 알맹이 있는 거, 그거 씹는 경우도 있었고. 제 얘기 들으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지. 그래가지고 그게 롯데에서 껌 만들어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여기 밑에다가 붙였다가 띄었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놈 껌 띠버 씻고, 그 다음에 그거 단물 빠지면 그 설탕 좀 묻혀가지고 또 씻고, 그 다음에 그 색깔 낸다고 크레파스랑 같이 씻는 놈도 있었어요. 아니 진짜. 크레파스랑 같이 씹으면 이게 색깔이 난다고. 지금 생각하면 이게 왜 그런 행동들을 했나 싶지만, 그때는 또 그랬었잖아. 그리고 또 그 껌도 그 소리 내야 되잖아. 또 짝짝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나는 그걸 배우고 싶었는데 끝까지 못 배웠어요.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혀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가면 그 소리 잘 내는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이 이제 그 소리 내가지고 합격하면 차장이 돼, 버스에. 차장이 그 껌 씹는 거가 주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맞잖아. 희한하게도 그걸 그렇게 껌을 씹고 있지.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제 껌 안 씹어. 껌 안 씹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껌을 잘 안 씹었어요. 저는 원래 그냥 단물 빼먹으면 뱉고 이랬어가지고 저걸 뭐하러 씹나 귀찮게. 우리는 그런 쪽이었었고. 사탕도 지금은 이제 좀 늙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사탕도 깨물어 먹지. 그거 귀찮아서 못 빨아먹어요. 그래서 막대 사탕 주면 내가 얼마나 짜증내는데, 왜냐면 막대를 깨물어서 빼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는
좀 좋은 거는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가위로다가 막대를 잘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안에서 빨아먹으면서 깨물어, 나중에. 그래서 막대만 뱉어, 한 이만한 거. 슬픈 과거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막대 사탕도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눈깔 사탕, 그 이만한 거예요. 입에 넣으면 이게 잘 안 다물어도 처음에는 한참 먹어야 이쪽 볼로 가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입에 꽉 차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댕기고 이랬었지. 그리고 거기에 그 사탕 또 너무 시게 빨면 또 그 사탕이 질이 안 좋아가지고 비어요, 혓바닥이. 혀 돌기가 잘리잖아. 그리고 그거 지금은 먹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또 옥춘 압니까? 옥춘이 뭐냐면 뭐 회갑잔치 이런 거 하면 요 앞에 가짜 사탕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도 더럽게 들어가지고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싶은 거를 지금은 아무도 안 먹고 사진만 찍고 빼지만 예전에는 그걸 진짜 뜯어서 먹었다니까. 그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옥춘이에요. 옥춘. 뭔지 아시죠? 그것도 먹다가 이렇게 쭉 빨면 혓바닥 따닥 잘린다고. 혓바닥 잘라 먹는 아주 귀신이야. 그래서 저는 혓바닥 몇 번 잘려보고 그거 안 먹었지. 그게 또 되게 아프잖아.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시딘인가 마데카소린 이거 붙이는 거 뭐예요 이거? 오라메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거는 잘 안 써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예 그런 거 안 먹어. 나 한번 딱 비면 안 먹어. 우리는 그런 거는 분명하다. 그런 건 분명하다. 네, 쌉소리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알렉산더 때는 아무튼 창을 중심으로 하는 이 민병대 전투, 진법 짜고 민병대 전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서인도까지 쭉 왔을 때 알렉산더가 죽게 되고 그때 이제 물 갈아 먹어서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자연사했다는 거. 안 그러면 부장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부장들이 왜 죽였느냐? 13년 동안 전쟁만 하니까 밑에 놈도 죽을 것 같더래. 아니 평균 수명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13년을 전쟁을 하면 야 내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데? 나도 좀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개고생만 하고 이건 전쟁광이야. 누가 나도 10장을 잘 만나야 되는데 안 끝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도에서 그리스까지 거리가 대충 지도에서 나오잖아. 그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 생각인 거고 그 시절에 알렉산더 당시의 생각은요. 그 무진장 온 겁니다. 진짜. 달나라보다도 더 멀리 온 걸걸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리고 지도가 없잖아 머릿속에. 그러니까 계속 가도 끝도 없는 거지. 네,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어쩌고저쩌고 뭐 길 어쩌고 야 그거랑 생각이 달라. 그리고 원래 모든 게 모르는 길이 더 멀거든. 여러분도 한번 가봐. 처음 가는 길 모르면 되게 좀 멀어 보이고 올 때쯤은 좀 가깝고 이렇거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 그래서 인생도 한 40까지가 좀 천천히 가고 40 넘어가면 더럽게 빨리 내려가.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짜리 가면 3일까지 잘 안 가고 4일부터 이렇게 내려가. 그거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그거를 열흘짜리를 가잖아? 그럼 5일까지 이렇게 간다? 그리고 6일부터 이렇게 가. 이게 재밌어. 그러니까 며칠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쯤에서 갑자기 속도가 이렇게. 처음에 한 열흘짜리 여행 가면 한 2, 3일은 되게 안 가. 이건가? 이러는데 나중에 끝쪽에 2, 3일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진짜 빨리 가지. 아니 다 느끼시잖아.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그렇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는 참 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보면 5월이야.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달력은 매달 넘기세요? 제 방에는 지금도 3월달 달력이 걸려 있어. 울산에는 2년 전 달력이다. 달력 자체를 안 바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갔어.
죽으면 달력 밖으로 올까 싶어. 그래서 너무 끊임없이 전쟁만 하니까 알렉산더는 그게 성향이 맞았던 것 같고 밑에 사람은 이제 못 참는 거지. 그래서 날렸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날리고 나서 뜯어먹는 거지.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씩 차지하는 거지. 워낙 땅이 넓으니까 다 왕들이야. 이제 이 사람들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게 납득이 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저도 일 중독이라서 계속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고 보면 저는 제가 딴 건 몰라도 열심히는 사는 것 같아. 제가 어저께 승가대에서 9시간 수업했거든요. 세 과목 9시간 수업. 제가 월요일 날 스승의 날이라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세 분을 시간별로 딱 끊어가지고 뵙고, 시간별로 끊어갖고 받고, 그 다음에 2시간짜리 수업 하나 했고, 그 뒤에 저 법연사 가서 맞수다 녹화 2개 했고, 그래서 총 일정이 6개를 조화를 했던 거고, 월요일 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승가대에서 9시간 수업했고, 세 과목 9시간 수업했고, 오늘 제가 지금 10시부터 녹화해가지고 저녁 8시 반까지 녹화거든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먹고 살아. 이렇게 살아야 먹고 살아.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같이 하는 사람은 힘들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그래도 너만큼 사는 사람도 없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 끝나고는 다 끝나느냐? 아니죠. 작업해야죠. 또 다른 작업을 해야죠. 그 쉬는 시간에는 또 다른 작업들을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알렉산더가 뭐 아무튼 그렇게 갔고, 그래서 알렉산더는 인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본토에는, 인도가 옛날에는 땅이 좀 달라 지금하고.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이런 데도 다 인도예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도 인도 영역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인도에는 못 들어갔어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알렉산더의 인도 침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국경으로 봐서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부장이 넘어 들어가죠. 넘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153쪽 보면 이제 지도 이런 거 나옵니다. 그때 알렉산더를 막았던 게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찬드라굽타. 알렉산더의 셀레우코스가 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는 못 들어갔고 부장이 군대들을 이끌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도 왕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를 쳐들어갔는데 인도에 그 당시에 센 놈이 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났었고, 그래서 인도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일단 외부부터 와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연합군 수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셀레우코스를 막아내죠. 막아내는 이유는 저 장창전법을 뭘로 막았느냐? 제대로 붙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셀레우코스 입장에서도 나 같아도 안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152페이지에 나옵니다. 당시 찬드라굽타에게는 9,000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대. 코끼리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9,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9,000마리를 밀어버리면 다 풀어가지고 하면 사람이 아무리 뭐 진법을 짜내 뭐 창을 들고 있네 안 됩니다. 이거는 반칙입니다. 반칙. 사람은 사람하고 싸워야지. 그것도 뭐 500마리 뭐 이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9,000마리 병력이 없느냐? 병력은 병력대로 있고 플러스 알파로 9,000마리 코끼리 부대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지. 그냥 딱 생각해봐도 야 이거 쉽지 않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대로 박 터지게 붙은 거라기보다도 한두 번 이렇게 딱 몇 번 합을 맞춰 보다가 아유 그만하자 이랬던 것 같아. 서로 그만하자. 왜냐하면 셀레우코스 입장에서는 이미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한데 위험하게 도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기다 들이받을 필요가 없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괜히 9,000마리 코끼리 있는데 거기에 내가 들이받아서 이기면 다행인데 깨지면 내 지배체제가 붕괴돼 버리거든. 또 딴 놈이 또 흔들기 시작하겠지 밑에서.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찬드라굽타 입장에서는 연합군 수장이에요. 연합군 수장. 내가 전체 통의 대장이 아니고 연합군의 수장이야. 나는 연합군의 수장. 그러니까는 유엔 사무총장인 거지. 힘이 있냐? 생각보다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알렉산더 쪽하고 부딪혀서 이기면 엄청나게 좋겠지만 졌을 때 내 자리가 날아가게 되겠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힘을 가진 걸 가지고 안쪽을 정리해야겠다. 연합군 수장의 그걸 가지고 밑에를 정리하겠다. 인도 안쪽을 정리하겠다라는 쪽이 찬드라굽타 생각이었던 것 같고, 셀레우코스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먹었는데 굳이 내가 욕심 더 부리다가 실족하면 훅 간다. 마케도니아에서 인도까지 개고생하고 왔는데, 이런 거죠. 둘 다 야수의 심장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해서 찬드라굽타가 어떻게 보면 인도 알렉산더 군대를 막았다는 이름 속에 인도의 짱으로다가 등극을 합니다. 인도의 짱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거를 그렇다고 진짜 대장이 된 건 아니고 연합군의 수장인데 강력한 연합군의 수장. 그러니까 뭐 반기문 총장님 이런 식의 유엔 사무총장, 그건 좀 약한 거고. 아유, 그런 어른이 그렇게 대단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국가 원수급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낮은 거지. 그러니까 그 어른이 대통령으로 나올까? 이런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이러면 야, 내가 그걸 뭐하러 하냐? 이렇게 나왔겠지. 아니, 맞잖아요? 근데 한국 대통령이 나은 거지, 유엔 사무총장보다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볼까? 이러다가 에이, 그만하자. 뭐 이러셨겠지. 뭐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세지만 완전히 센 건 아닌 걸로, 그때 이제 찬드라굽타가 그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밑에 보면 빈두사라, 찬드라굽타 아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들만 101명. 딸도 보통은 비슷한 비율로 태어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자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많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여자애도 한 100명 이상은 충분히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하지. 누구 말 맞다나 혼자서 다 나셨어요? 가 되는 상황이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이거. 그렇게 해서 아들도 많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쇼카 왕이 되는 거고, 이 아쇼카 왕이 일종의 정변 비슷하게, 친위 정변?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나중에 점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있을 때 친위 정변을 일으켜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요. 수시마라고 자기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그건 안 되지 이러면서 뒤집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원이나 이런 캐릭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방원은 동생한테 가려고 하니까, 방석이한테 가려고 하니까 뒤집은 거고, 여기는 형한테 가려고 하는 걸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로 얘기하면 당태종 같은 사람이지. 자기 형인 이건성을 한테 왕위가 가려고 하니까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뒤집어서 아버지한테 맞선 건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왕이 된 뒤에 자기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쓴 게 정복전쟁입니다. 정복전쟁, 그러니까
부당한 상태로 왕이 되면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계엄령 선포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이웃 나라랑. 왕권 강화에서 엄청나게 좋아요. 내 반대자가 있어. 그 반대자를 내가 다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면 왕국이 안 돌아가요. 나라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부는 살려둬야 되거든요. 진짜 나를 죽도록 그거 싫어하는 놈은 죽여야지. 그런데 마음에는 안 들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막 반대 안 하는 놈은 살려두거든. 그래야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내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 제국을. 아니 그렇잖아. 마음에 안 드는 놈 냅둬야지.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놈도 이제 등급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그 마음에 안 드는 놈들에게 군대를 줘가지고 파견 보내면 됩니다. 파견 보내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웃 나라랑 전쟁을 해. 거기서 전 병력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그런데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사령관으로 앉히면 뒤집습니다. 이성계 위화도 해군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절대 안 되고 일부만 주는 거요. 뭐 별동대 하듯이 일부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기락 하고 이기면 또 내보내면 되고 상 주고 또 내보내고 상 주고 또 내보내고 언제까지? 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권이 강화가 되죠. 합법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이게 되고 전쟁 상태가 되면 왕에게 발탁돼서 계급이 쫙 빨리 올라오거든. 일반 전시체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군인이 장군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전시체제가 되잖아요. 장군 달기가 생각같이 물론 어려운 일인데 일반 평시처럼 평화 시기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전투에서 몇 번 쫙쫙쫙 올라오잖아요. 유능한 능력을 보이잖아요. 장군까지 쫙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친일로다가 걸려가지고 사형언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서 그렇게 계시다가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그래서 한국전쟁이 안 터졌으면 박정희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능한 지휘관인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군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몇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친일이고 자시고 간에 일단 북한부터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합의가 됐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순식간에 올라왔죠. 장군까지. 그게 가능한 건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왕을 보고 왕에게 충성하는 왕파가 됩니다. 왕파가 됩니다.